네, 안녕하세요. 백설거준 남자 킬리만입니다. 자, 오랜만에 방송을 합니다. 제가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안 좋아져가지고 자리에 앉아있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기가 많이 힘들었고요. 지금도 사실은 몸 상태는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제 방송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자, 모두가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1929년 대공황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더빙을 해서 공유를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다큐멘터리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런 다른 이야기들을 조금 하면서 1929년 대공황에 대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 경제 위기가 대공황으로 이어질 거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2020년과 1929년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구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역사적인 이야기는 다양한 분석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항상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되고, 그런 댓글을 통해서 다른 구독자분들이 중립적인 시선을 갖는데 큰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다우지수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929년 대공황 시에 하락은 89%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9년 세계 2차 대전에서는 마이너스 52.6%가 손실이었고요. 그리고 1973년 오일 쇼크에서는 45.1%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닷컴 버블 붕괴와 그리고 2001년 9.11 테러 사태에서는 마이너스 37.8%가 손실이었고요. 자, 그리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마이너스 37.8%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대공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정은 마이너스 50% 수준이었어요. 자, 손실률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50%대하고 마이너스 90%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50%를 기록했다면은 이건 2배만 올라가면은 원래 원금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90%라는 의미는 10배가 올라가야지 원금입니다.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대공황 같은 경우는 손실의 그 깊이가 굉장히 깊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위기들이 이렇게 V자 반등을 했었고, 대부분의 위기는 2년에서 5년 이내에 수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공황 같은 경우는 거의 11년 정도가 지속이 되었고요. 대부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즉, 대공황은 하락폭도 크고 극복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대공황은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요. 자, 2020년 코로나 사태로 대공황이 과연 올 수 있을 것인가? 자, 일단 간단하게 통화 패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통화가 기축이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통화 패권 같은 경우는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을 기준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1차 대전 같은 경우는 1914년에 시작을 해서 1918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 지점을 하나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1939년에 시작해서 1945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시점을 하나의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70년부터 1914년,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이 있기 전까지는 영국이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히 영국의 파운드가 세계의 기축 통화의 지위를 누렸었고요. 자, 1914년에 영국의 국력은 쇠퇴하게 되죠. 그러면서 유럽의 근본위제들은 전부 다 붕괴하게 되고 근본위 통화제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전 세계에 있는 금의 50%는 미국에 전부 다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부의 무려 40%는 또 미국이 차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즉,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달러의 지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자, 영국이 중간에 근본위제를 이제 포기를 했지만은 1925년 정도에 근본위제에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공백과 혼돈의 시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서 브레턴 우주 체제가 생깁니다. 미국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고 그 외 나라의 통화들은 달러에 고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돼서는 전 세계 금의 3분의 2가 미국이 보유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부의 50%가 미국에 집중이 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미국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브레턴 우드 체제 이후부터는 미국 달러가 명실공히 세계 통화의 기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71년이 되어서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돈을 너무나 많이 지출을 했었고, 그리고 유럽이 전쟁에서 복구가 되고, 그리고 신흥국들이 대규모로 흑자가 생기면서 미국은 대규모 적자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점점 금이 사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이 부족한 미국은 1971년에 와서 달러 금 퇴환을 포기를 합니다. 달러를 줘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다른 나라들이 오케이 알았어 어쩔 수 없지, 자 이렇게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달러라는 것은 1971년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1971년 이전에 달러하고 1971년 이후의 달러는 틀린 달러입니다. 이걸 같이 보시면 안 돼요. 댓글에 보면은 화폐라는 게 몇백 년을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달러 체계 같은 경우도 49년밖에 되지 않은 화폐 체제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1929년 대공황이 왜 발생했는지.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뱅크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은행도 충분한 화폐를 가지고 있는 은행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은행에 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은행에. 그래서 모든 고객들이 은행 가서 내 돈 주시오 하면은,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은 은행은 망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뱅크런입니다. 우리는 뱅크런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뱅크런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자, 잠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이전 상황에 대해서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뱅크런 중에 하나가 바로 1907년에 있었던 니커버커 신탁 뱅크런입니다. 자, 니커버커라는 것은 당시 뉴욕에서 세 번째로 큰 신탁 회사였습니다. 그의 소유주가 구리 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구리 투기를 하면서 실패를 하죠. 그러면서 은행들은 니커버커가 발행한 수표를 받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게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니커버커에 돈을 맡긴 수많은 은행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객들이 있을 거고요. 전부 다 가서 야, 내 돈 내놔, 내 돈 주시오, 내 돈 주시오. 어떻게 된다? 뱅크런. 그러면은 이 한 개의 신탁회사만 뱅크런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자, 다른 시민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야, 나는 다른 은행에다 맡겨놨는데 거기도 저기 니커버커 거기다가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야 거기 가서 내 돈 찾아야겠다. 또 다른 은행을 찾아갑니다. 다른 시민들이. 거기도 뱅크런. 니커버커와 전혀 상관없는데 야 요즘에 은행이 전부 다 도산한다며. 야 나도 그 돈 찾아봐야겠다. 니커버커와 상관없는 은행을 또 찾아가서 야, 내 돈 주시오, 내 돈 주시오 합니다. 어떻게 된다? 모든 고객들이 내 돈 주시오 하면은 무조건 뱅크런이 일어난다. 그래서 25개의 은행의 뱅크런이 일어나고 17개의 기업이 파산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1907년에 일어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JP 모건이 나섭니다. JP 모건이 나서서 여기저기 다 설득을 하고 작은 풀을 만들고, 이게 돈을 다 못 끌어 모은 거예요. 그래서 지불 보증을 한 거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연준을 설립을 하게 된 거고요. 미국의 연준은 나라 것이 아니라 민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 연준 설립을 하기 위해서 이런 뱅크런 사태를 만들어냈다, 연출해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929년 대공황 때 무려 9,000개의 은행이 뱅크런을 당했습니다. 근데 1907년 같은 경우는 JP 모건이 나서서 25개의 은행을 뱅크런 시킴으로써 어떻게 잘 막아낸 거예요. 이게 잘 막아낸 겁니다. 1929년 대공황 때도 이런 식으로 9,000개의 은행들이 뱅크런을 당했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뱅크런을 당한 은행들이 속출을 했었던 거고, 그것을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리고 돈을 새롭게 찍어내서 뱅크런 사태를 최대한 막아냈던 거고요. 이 뱅크런이란 것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권에서도 정치권에서도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뱅크런인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뱅크런은 왜 생기는 걸까요? 도대체 왜 시민들은 은행을 믿지 못하고 모두가 가서 내 돈 주시오 할까요? 어느 순간 은행권은 탐욕을 부립니다. 탐욕을. 그리고 도덕적인 해이가 생기면서 고객의 돈을 함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걸 들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순간 여기저기서 내 돈 주시오 이런 게 퍼져 나오는 거죠. 자, 원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29년 대공황은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잉 생산이죠. 과잉 생산.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원인은 연준의 통화 정책 실패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통화 정책 실패. 자, 이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29년 대공황은 공장의 과잉 생산 때문에 일어났다. 공장이 생산을 너무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공장이 폐쇄가 되고, 공장이 폐쇄가 되다 보니까 실업자가 증가하고, 실업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소비가 감소하고, 나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이 되다 보니까 또 기업을 하는 곳들은 소득이 안 일어나서 다시 또 공장을 폐쇄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침체 사이클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미국 산업 생산 지수입니다. 1923년 대공황이 일어났던 1929년까지 미국 생산 산업 지수는 급격한 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하락하거나 횡보하거나 약간 반등하거나 또 하락하거나, 이 정도는 그냥 횡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의 산업 생산 자체가 굉장히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막상 뜯어놓고 수치를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 이 버블이 일어날 시점에 떨어진 게 아니라 1923년부터 해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다우지수는 어땠죠? 자, 로그 차트가 아니라 실제 차트로 볼게요. 자, 1925년부터 대공황이 일어났던 검은 목요일 이전까지 주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대충 눈으로 때려도 3배가 올라갔어요. 3배가. 1925년부터 1929년까지. 원래 주가라는 것은 뭐죠? 회사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회사의 실적과 상관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다? 버블이다. 버블은 언젠가는 꺼진다. 지금 제가 드린 이야기가 최근의 이야기하고도 비슷하지 않나요? 최근에도 주가는 막 올라가요. 근데 지금 그 주가들이 회사의 실적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실직자들은 계속 일어나고 소비는 일어나지 않고 있고 무역은 되지 않고 있는데 회사의 실적이 좋을 수가 있나요? 최악의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오른다. 뭐다? 버블이다. 그리고 버블은 어떻게 된다? 꺼진다. 분명히 꺼진다. 자, 그 버블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개미들은 그 길거리에 터지는 환호성 소리에 들어가는 거죠. 투자를 하는 거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역사 안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자료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단지 객관적이 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은 공포를 느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이 부분 잠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1929년 대공황이 일어나기 이전만 하더라도 실업률이 5% 미치였어요. 대부분 3점 몇 프로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공황이 터지고 나서 실업률은 무려 25%까지 치솟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계속 마이너스였고요. 이것도 현 시점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현재 경제 성장률은 전부 다 마이너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실업률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자, 대공황 당시에 실업률 자체가 대공황 이전 1929년 이전의 실업률은 3.2%였는데 급상승합니다. 무려 25%까지.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실업률은 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어마어마한 수치. 전쟁이 일어나면서 공장을 다시 돌리고 또 미국에 수출을 하면서 그러면서 실업률이 떨어진 거예요. 전쟁 아니었으면 미국 살아남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업률을 해봤자 10%가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에 실업률이 무려 14.7%까지 치솟습니다. 그리고 미국 노동통계청하고
연준에서 실업률 예상을 했을 때 32%까지 예상을 했어요. 대공황 때보다 더 높은 실업률을 예상을 했어요. 이게 바로 미국이 처한 현실이에요. 이 수치가. 단지 이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찍어내고 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함으로써 이것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막아낸 게 아니라 이건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연. 만약에 이 실업률을 막아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대공황의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통화 정책 갖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분명히 미국 노동청하고 노동통계국하고 연준 쪽에서 이 정도의 수치를 예상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32%대. 그게 미국이 처한 지금 현실일 거예요. 만약 이 상황이 온다? 어마무시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실업률이 왜 무서운 거냐?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킬리만 학파 기초 과정에 보면은 화폐 유통 속도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화량하고 화폐 유통 속도를 곱한 거하고 가격하고 각각의 트랜잭션을 곱한 것은 같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고, 자, 이 트랜잭션은 이 시험에서 일어난 뭐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하는 거고, 그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각각의 가격에 맞는 트랜잭션을 곱한 것들, 그 모든 합 자체가 우변에 있었던 거고, 이건 뭐다? GDP다. GDP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합이다. 자, 실업률이 증가했다 그러면 소비가 안 일어나겠죠. 자, 실업률이 증가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킬리마니가 회를 사려고 하는데 이 두 마리를 10,000원에 샀어. 옛날에는. 근데 실업을 했어요. 근데 돈 아껴야 되잖아요. 돈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회를 사 먹냐고요? 안 사 먹지. 회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죠. 시민 B가 배를 2대를 샀어요. 그런데 실업률이 올라갔어. 2대가 안 필요하잖아요. 1대가 필요한 거고, 새로운 배에 투자하고 싶어도 새로운 배를 안 사죠. 돈 아껴야 되니까. 즉, 이 섬의 트랜잭션은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겁니다. 실업률이 높아졌다? 트랜잭션이 떨어지는 거다. 그리고 아무도 소비를 안 하니까 가격은 계속 떨어지겠죠. 회가 10,000원 하던 회를 안 사 먹죠. 5,000원 해준다? 그럼 또 고민을 하겠죠.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뭐다? 디플레이션이다. GDP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자,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킬리만학파 기초과정 화폐 유통속도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하튼 실업률이 늘어난다는 것은 트랜잭션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트랜잭션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엄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좌변에 있는 통화정책이다. 통화량을 늘리거나 통화속도를 늘려야 된다. 자,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는 어떻게 하죠? 금리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화폐 회전 속도를 컨트롤하고 싶지만은 이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직접 뿌리는 것 자체가 저는 화폐 회전 속도를 어느 정도 올리는 수단이었지 않을까, 뭐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됐든, 자, 이 디플레이션 상황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잘 사용하면은 이 디플레이션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리 원칙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골든타임을. 은행이, 뱅크런이 다 터져버렸어. 그리고 공장들이 전부 다 망가져버렸어. 그때 가서 통화량 늘리면 뭐 할 거냐고요. 이 공식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때는 진짜 하이퍼 인플레이션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시장에 돈만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돈들이 GDP를 올리는데 사용되지가 않는 거고, 자산에 대한 인플레이션 쪽으로만 사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통화 정책이라는 것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한다고 하면은 디플레이션 상황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3,000% 빠졌는데 그만큼 통화 정책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만 살짝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1929년 대공황 같은 경우는 이 통화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대공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이 정책을 제대로 펼쳤어요. 돈을 죽으라고 찍어냈으니까. 그래서 V자 반등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물론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양털 깎기를 당했으니까. 2008년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2008년도에 사실은 통화 정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뱅크런이 나는 은행들이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그랬다고 하면은 2008년도에도 사실은 대공황으로 갈 상황들이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대공황을 막아냈다는 측면에서 통화 정책을 잘 사용을 했다. 이렇게만 평가를 할게요. 그다지 은행 편 들어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1929년과 2008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1929년에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통화 정책을 연준이 제대로 쓰지를 못했을까? 자, 그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부터 1929년 여기까지 대공황까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통화론적으로 살필 거예요. 지금부터는. 자, 1914년에 세계 1차 대전이 발생을 하고 미국은 유럽에 전쟁 물자와 생필품들을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금의 50%를 미국에서 전부 다 확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 부의 무려 40%를 미국이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자, 미국은 금본위의 나라였습니다. 금본위의 나라였어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금의 50%가 미국에 집중이 됐다. 금이 많이 들어왔다. 무슨 이야기죠? 화폐 발행량이 어마어마하게 늘릴 수가 있었다. 돈이 움직이는 자리에는 재화나 서비스를 남긴다고 했죠. 미국이란 이 땅덩어리 안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들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호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라디오, 그리고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전기, 그리고 냉장고, 뭐 어마어마한 신기술들이 보급되다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완전 지상 낙원이다. 이런 낙관주의가 팽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주가 자체는 단기간에 몇 년 안에 막 3배, 4배 이렇게 뛰어오릅니다. 아까 보셨듯이 미국 생산산업지수는 1923년부터 해서 횡보하고 있었어요. 대공황까지. 상승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많은 화폐는 어디로 갔냐고요. 어디로 갔어요? 투기시장에 들어갔겠죠. 투기시장. 그게 주식시장이었던 거고. 1921년부터 1929년까지 이 사이에 연준은 총 통화량의 61.8%를 확대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통화량이 늘어난 거예요. 60% 이상, 62%가 늘어난 거예요. 물론 상당수의 통화량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피해 보상과 전후 복구를 위해서 유럽, 특히 독일 쪽에 많이 빌려주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들 자체가 해외 대부용으로만 사용됐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1914년 연준이 설립되는데 연준은 누가 만들었다? JP모건. 물론 연준을 설립할 때 상원 의원도 가고 재무장관도 가고 내셔널시티 은행 대표도 가고 뭐 했지만은 일단 연준 자체를 제가 JP모건이라고 이제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JP모건은 또 월가의 큰손이었죠. 자, 월가의 큰손 입장에서 월가 쪽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을까요? 이 친구들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1920년대 월가의 거품은 연준이 만들었다. 통화량만 늘리는 걸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도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줬고요. 10배를 빌릴 수 있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거품을 만든 건 분명히 연준이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거품을 꺼트리고 시장을 완전히 죽여버린 사람은 누구였을까? 저는 이것 또한 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연준이 계획적으로 양턱깎기를 하기 위해서 그 결과물을 만들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연준이 정말 예상치 못해서 본인들이 진정 통화정책을 잘못 써서 그 결과물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1929년의 대공황은 연준이 통화정책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대폭락이 왔고 그게 대공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연준은 1927년 가을에 통화 긴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인들도 버블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일단 할게요. 자, 이 표는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자, 1927년 정도 해서 연준은 금리를 인상해 버립니다. 금리를 대략적으로 보면은 금리를 거의 3%대여서 5%, 6%대까지 올려버립니다.
거의 두 배 정도까지 올렸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버블이 터지고 나서 금리를 내렸지만은 이땐 벌써 늦었다. 왜? 9,000개의 은행이 뱅크런을 당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아예 놓쳐버린 거죠. 그리고 이 표는 연준에 있어서 국채 보유량을 보여주는 이제 표입니다. 자, 연준이 국채를 많이 보유한다. 뭐죠? 시장으로부터 국채를 많이 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연준이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다. 반대로 연준이 국채를 적게 가지고 있다. 그건 무슨 말이다? 시장에다가 국채를 팔았기 때문에 돈이 다시 연준으로 가는 거죠. 시장에서 돈을 줄이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연준이 미국 국채를 적게 보유했다. 이건 뭐다? 긴축 정책이다. 시장에서 돈을 빼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연준이 국채를 많이 보유했다. 시장에 돈을 많이 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냉탕, 온탕, 냉탕, 온탕, 냉탕. 이 냉탕이 1929년입니다. 시장에서 돈을 많이 빼버린 거예요. 기준금리는 올려버리고 시장에서 돈을 빼버리고 웃자라는 거예요. 웃자라는 거. 나보고 웃자라고. 국민들을 보고 웃자라고. 자, 환장하는 거죠. 자, 이자율을 높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대출은 줄어들었을 거고 어느 순간 누군가는 파산을 하게 되는 거죠. 왜? 키릴만 학파 기초과정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배우셨죠? 돈은 빚을 갚기 위해서 찍어내는 거다. 더 이상 돈을 찍어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파산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이자를 올렸고 그리고 시장에서 돈을 줄였다. 국채를 시장에 풀어서 시장에 있는 돈마저도 줄여버렸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또 정보가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런 트리거 때문에 결국에 시장의 거품은 한 번에 쑥 꺼져버린 거죠. 한 번에 쑥. 제가 봤을 때 이게 바로 1929년 대공황을 일으켰던 근본적인 원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화정책. 대공황은 일어났습니다. 1929년 이후에 대공황은 일어났어요. 실업률은 엄청나게 늘어났고 공장들은 엄청나게 폐업을 하고 망하고 투자자들, 개인은 은행에다 돈을 맡겨놨는데 그 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투자를 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무려 9,000개의 은행이 뱅크런해요. 9,000개의 은행을. 1개, 2개, 3개의 은행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9,000개의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1929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 은행의 3분의 1이 파산을 당합니다. 무려 3분의 1이. 자, 이 상태에 와서 다시 금리를 다운시키고 그리고 연준이 국채를 다시 사들여서 시장에 돈을 뿌립니다. 그러면 뭐 할 거냐고요. 벌써 뱅크런이 일어난 다음인데 이게 바로 죽은 자식 붕알 만진다 이 표현이에요. 이게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쳐버린 겁니다. 이 친구들은. 자, 이렇게 시장에 돈을 풀었어요. 금리 다운을 하고 기준금리 다운을 하고 그리고 국채를 매입해서 다시 시장에 돈을 뿌렸죠. 근데 이게 시장까지 갔을까요? 안 가죠. 시중은행에서 이때도 똑같아요. 시중은행에서 돈을 가지고 시장에 안 뿌립니다. 본인들도 일단 뒤질 수가 있으니까 초과 지급 준비금을 그냥 늘려버리는 거죠. 일반인들한테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건실한 기업도 돈을 회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흑자 부도가 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뱅크런이 무서운 사람들은 더 이상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은행의 예금량이 줄어들게 되죠. 예금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 통화 승수가 떨어진다. 이때도 지금하고 은행 시스템은 똑같아요. 단지 하나가 틀립니다. 단지 하나가.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딱 한 가지가 틀려요. 과연 그게 뭘까요? 이 한 가지가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1929년하고 2008년이나 현재 2020년하고 어떤 게 차이가 날까요? 이 한 가지 차이가 오늘 방송의 핵심이에요. 2008년도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 벌써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극복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요. 자, 1929년도에는 이 양적 완화를 할 수가 없었죠. 왜? 바로 금본위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본위제. 1929년 자체가 이렇게 L자 형태의 장기 침체가 됐던 이유는 바로 금본위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금융 위기들 자체가 V자 반등을 한 이유들은 전부 다 근본위제가 아니고 그냥 양적 완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게 하나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2008년 같은 경우도 L자형 장기 침체가 올 수 있었어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올 수 있었는데 양적 완화를 통해서 V자 반등을 만들어냈던 거고요. 그리고 2020년 현재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도 현재 상황에서는 V자 반등을 만들어냈죠. 이것도 2008년에 사용했던 모든 방법들을 재빠르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 해서 이게 무조건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진바닥일지 아니면 진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내려올지 그 부분은 또 의견들이 많이 나누어지겠지만은 어찌됐든 이런 L자형 장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재적소에 통화정책을 사용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우지수를 보면은 1929년부터 3년 동안 떨어집니다. 90%까지 하락을 해요. 그리고 1933년에 들어서서 다우지수가 올라가 주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1929년만큼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도대체 1933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933년까지를 3년간의 디플레이션이라 표현을 하고, 그리고 1933년 이후를 8년간의 장기 침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그리고 1933년부터 GNP가 올라가네요. 주식시장은 장기 침체 좀 뭐 그렇지만은 여하튼 GNP는 올라가더라. 바로 1933년에 미국이 금태환을 정지합니다. 금태환을 1931년 정도에 영국이 먼저 금태환을 정지시켰고, 그리고 미국은 1933년 정도에 금태환을 정지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통화정책이 먹히더라. 그리고 다시 1945년대에 가가지고 브렌트 우주 체제가 생기면서 다시 금태환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고요. 1929년 대공황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할 수는 있는데 통화정책에 관련된 이야기 정도로만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글래스-스티글법, 루즈벨트 대통령 때 만들었던 이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융위기는 대부분 뭐 여러가지 이유들이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뱅크런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가 어떻게 극복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뱅크런이란 것 자체는 결국에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발생을 한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발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뱅크런을 막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바로 글래스-스티글법입니다. 글래스나 뭐 스티글이나 이게 국회의원 이름 두 사람 뭐 이름 합쳐 놓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1933년 은행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시킨다. 상업은행이라는 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그거예요. 예금을 해주는 거, 그리고 누군가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 이게 상업은행들을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업은행인 거고,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어디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하는 업무를 대행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진짜 알지 못하는 뭐 그런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음 달 날씨가 몇 도까지 올라가느냐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환율이 얼마까지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 우리 돈 가지고 은행에 맡겨놓은 돈 가지고 투자다운 투자도 하겠지만은 걔네들은 계속적으로 파생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수수료 따먹게 하는 거고, 그냥 계속 도박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우리가 카지노 가가지고 홀짝 맞히면은 가져오듯이 똑같이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하튼 더 이상 고객들의 돈을 함부로 그런 데다가 파생 상품에 투자하고 도박하지 말아라 보호하기 위해서 1933년에 글래스-스티글법이 통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1999년에 가서 핵심 조항들이 폐지가 되었다. 이 핵심 조항들이 폐지가 되면서 은행권의 탐욕은 다시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까지 생겨나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재무장관들 보면은 대부분 다 월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팔은 안쪽으로 구부러집니다. 정치인들은 계속 바뀌는 거고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계속적으로 만드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탐욕은 계속적으로 무한하게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다른 이야기들도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은데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딱 이 정도로만 해서 1929년 대공황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마치도록 할게요.
미국의 1929년 대공황의 원인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실패 때문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고, 그리고 1929년과 현재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바로 근본이제냐 아니냐. 근본인재가 아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통화 정책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시기 적절하게 잘 사용한다고 하면은 1929년처럼 L자 장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변수 자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자체가 언제 끝나는가? 그리고 또 다른 변종들이 계속 생겨나지 않는가? 우리는 이제 컨택 문화가 아니라 언택 문화로 계속 가야만 하는가?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준 그 금융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금융 시스템을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디지털 화폐라는 것과 그리고 MMT 이론이 현대 화폐 이론 자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추후에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